미국이 금리 인상을 앞당기면 한국 경제가 가계부채 부담과 자본 유출 우려 사이 딜레마에 봉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 명 이상의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됩니다. 정부가 땅 투기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LH를 사실상 해체시키는 수준의 LH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2030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를 위해 설계한 맞춤형 아파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신호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본격 금리를 인상하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동조하게 될 경우에 가계부채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가구당 연 이자가 25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우리나라가 같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가구당 이자 부담 증가액이 최대 연 250만 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경련이 적정 단기 채권 금리를 추정한 결과 6개월 만기 미 재무부 채권의 적정 금리는 올해 1분기 금리 대비 1.37에서 1.54%포인트 상승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경련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면 단기 국제금리가 적정 수준을 보일 때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단기 국공채 금리가 미국의 적정금리 상승폭만큼 오를 경우 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1.54에서 1.73%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가계대출 이자 부담 증가액은 25조 6천억 원에서 28조 8천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당 이자 부담이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늘어나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미국을 따라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대폭 감소할 전망입니다. 한경련은 미국과 한국 간 금리 차이와 원달러 환율 예상 변동률 등을 바탕으로 미국만 금리를 올릴 경우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은 약 16억에서 18억 달러 유출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려도 올리지 않아도 모두 문제가 발생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되는 것으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한 명 이상의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의 고용 충격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다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택배, 플랫폼 노동자 등이 증가하며 비슷하거나 오히려 소폭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특성별 고용 현황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작년 2월과 비교했을 때 올 5월엔 11%나 줄어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건비와 임차료 등 고정비 비중이 큰 데 따른 겁니다. 한국은행은 경기 충격 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구조 조정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실직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땅 투기 논란을 일으켜 국민적인 공분을 산 LH를 사실상 해체시키는 수준의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LH 인력 2,000명을 점차적으로 감축하고 비핵심 부서는 타 기관으로 이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 2급 임직원은 3년 동안 임금을 동결하고 과거 비위 행위에 대해 재평가를 해 직원들의 성과급을 일부 회수키로 했습니다. 조직 개편에 대해선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분리 또는 병렬과 수직 분리하는 안을 놓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거운 분위기입니다. 그중에서도 2030 세대나 신혼부부를 위해 설계된 맞춤형 아파트가 분양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석용 기자가 그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봉담 내리지구에 공급되는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 이 단지는 총 4,034세대 중 우선 공급되는 1,701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전용 59에서 105제곱미터 등 수요자들이 선호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특화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강남권으로 출퇴근이 가능할 교통 호재도 갖췄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호매실 봉담 구간이 연장 반영되었습니다. 이 노선이 개통이 되면 강남역까지 바로 연결이 되어서 서울 접근성이 지금보다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분양시장에선 2030 세대가 큰 손으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화성시 봉담 동화지구에 공급된 봉담자일 라피네는 특별 공급을 진행한 결과 생애 최초에서 40대 1, 신혼 부부에서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4월에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포레나 안산 고잔 특별 공급 청약에 생애 최초는 22대 1, 신혼 부부는 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지난해 7월 민영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도입해 청약 가능한 물량이 기존보다 많아지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경쟁은 더 뜨거워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2월부터는 무주택 신혼가구의 90% 이상이 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도 완화된 만큼 이들을 잡기 위한 건설사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이 44%가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KB 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 2,619만 원이었는데 지난달엔 6억 1,451만 원을 기록한 겁니다. 4년 동안 1억 8,832만 원 오른 겁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전셋값도 1,641만 원에서 2,347만 원으로 4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계에선 최근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에 따른 매물 부족 현상이 계속돼 전세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국 경매 시장에서 아파트 낙찰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낙찰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인천과 경기도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은 올 5월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115.9%로 역대 최고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지난 3월부터 3개월 연속 최고치를 매월 경신 중입니다. 이에 대해 지지옥션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감정가가 아닌 크게 오른 시세를 기준으로 경매 응찰가를 써내고 있다는 의미라 해석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또 올랐습니다. 3,252.12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한 달 만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장 초반 3,264.41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지난 1월 장중 최고치인 3,266포인트에 근접하기도 했었죠. 자, 오늘 시장 상황 그리고 투자 전략들 지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 나와 계신데요. 바로 여쭤볼게요. 연구원님 시장 어떻게 보셨고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쭤볼게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 코스피 같은 사상 최고치를 장중에 지금 경신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 날 고용 지표가 일단 좀 안도감을 주면서 미국 증시도 올라온 영향 자체가 사실은 좀 상당히 좀 큰 거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이번 주 이제 물가 지표라든지 뭐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사실 그 지난주에 고용 지표라는 부분이 일단은 뭐 연준의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을 좀 이미 시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물가가 뭐 아주 크게 뭐 아주 높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뭐 그렇게 시장이 큰 부담을 좀 줄 것 같지는 않고 또 다음 FOMC 회의도 뭐 기존의 뭐 스탠스를 계속 좀 유지하는 어떤 흐름으로 좀 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시장 분위기 자체는 뭐 좀 상승 기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연구원님이 그 발표해 주신 자료를 좀 훑어보니까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유가 흐름 관련해서는 증시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테이퍼링은 좀 무난하게 넘어갔다고 평가가 됩니다. 유가는 어떨 것 같아요?
예, 뭐 한 70불 초반대까지, 뭐 초중반까지는 뭐 물가라든지 뭐 소비 경기에 유가가 큰 데미지를 주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80불을 넘어가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이상 유가가 뭐 그렇게 아직은 큰 악재로 좀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유가가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수급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들어서 엄청나게 지금 팔고 있던 외국인, 집 나간 외국인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언제쯤 돌아올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저희도 뭐 꾸준히 뭐 들어올 거처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이게 틀리고 있어서 뭐 언제라고 당장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뭐 일단 좀 최근에 매도세 자체는 좀 둔화가 된 것 같고요. 이제 이러한 그 외국인 매수세가 좀 더 본격화되려고 한다면 뭐 이런 테이퍼 리스크도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좀 완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일단은 중국이나 특히 이제 대만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이제 아시아 공급망이라는 게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코로나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차질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본격적으로 회복된다는 어떤 신호가 조금 나와야 사실은 좀 외국인 매수세가 좀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외국인 매도가 조금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매수만 있으면 3,300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측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제 외국이 들어온다는 거는 뭐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의 매수세가 될 거고요. 뭐 그 대형주 속에는 뭐 IT도 사실은 좀 포함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국내 증시가 사실 뭐 연초 이후 이제 자사고 채굴을 경신하는 과정에서 반도체나 이러한 쪽 IT 쪽은 뭐 주가가 사실은 제대로 못 올라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한 대형주 자체가 외국인 매수세로 올라간 어떤 흐름이 나오면 뭐 3,300 이상으로 사실은 뭐 지수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겠죠.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대형 반도체를 지금 매수를 하면 3,300은 넘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럼 이번 주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인프라라는 부분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뭐 지난달과 같은 어떤 큰 쇼크는 없을 거로 좀 보기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 물가 리스크 자체가 크게 작용할 시장에 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지금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사실은 뭐 지금 경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계속 좀 좋아지고 있는 이러한 흐름을 조금은 편성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뭐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조금 뭐 비중을 높이시는 부분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경제 회복 관련해서 민감주, 외국인 매수세가 보일 때는 반도체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6의 생산을 앞두고 판매가 부진한 내연 기관차 생산 라인을 전기차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중형 세단 소나타는 올해 5월까지 총 26,230대가 판매돼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3%나 줄어들었습니다. 이 현대차는 소나타가 생산되는 충남 아산 공장의 라인을 일부 조정해 내연 기관차와 전기차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7, 8월 중 여름 휴가 기간을 포함해 약 4주 동안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전기차 생산을 위한 설비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 직원이 과도한 업무와 모욕적 언행에 시달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회사 경영진은 이를 알고도 2년 가까이 방조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네이버 직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 노동조합이 회사가 방조한 업무재해란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은 오늘 오전 분당 사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고인은 지나친 업무 지시로 인해 야간 휴일 휴가 가릴 것 없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담당 임원으로부터 부당한 업무 지시와 모욕적인 언행을 지속해서 받았으며 심지어 다른 팀 업무 지시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임원은 고인의 평가와 보상을 포함한 인사 전반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였고 실제로 고인에게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을 언급하며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인과 동료들이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회사 경영진은 이를 알고도 2년 가까이 묵인방조한 정황이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습니다.
이혜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와 한성숙 대표가 포함된 회의에서 한 직원이 해당 임원 선임의 정당성을 물었지만 인사 담당 인원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는 것입니다. 노조 측은 자체 진상 자료에 필요한 자료를 사측에 요구하고 수사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에 특별 근로감독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영진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 책임자 엄중 처벌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노조의 발표에 대해 네이버 측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는 지난 2일부터 사회이사 3인 주축의 외부 기관인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조사를 맡긴 상태입니다. 조사 결과는 이달 넷째 주에 발표될 예정으로 필요시 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장기화로 집에서 가볍게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무알콜 주류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마켓컬리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무알콜 주류 판매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4배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집에서 술자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다 외부 활동이 줄며 늘어난 체중 관리를 위해 낮은 칼로리와 도수의 주류를 선호하며 생긴 현상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주종은 맥주로 전체 판매량의 61%를 차지했고 병보다는 간편한 캔 상품의 판매량이 2배가량 높았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속도가 붙으며 침체됐던 여행 소비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이른바 보복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위메프는 코로나19 자녀 백신 예약 서비스 오픈 직후 일주일간 해외 항공권 예약이 전주 대비 5.4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자녀 백신 예약이 가능해지며 본격적으로 접종자가 늘자 해외여행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해외 주요국들이 백신 접종자의 무격리 입국을 허용하며 국내 항공사들이 하반기 해외 노선 재취항을 준비하자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 여행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제주 항공권과 렌터카 예약은 14%, 27% 각각 뛰었고 국내 호텔과 펜션, 리조트 등 숙박시설 예약은 43%가 증가했습니다. 전국 택배 노동조합이 오늘부터 출근 시간을 오전 9시로 배송 출발 시간을 오전 11시로 늦추고 분류 작업을 거부하는 단체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택배 노조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분류 작업을 비롯한 과로사 방지 조치를 시행해야 하는데 택배사의 몽리로 최종 합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조는 택배사들과 사회적 합의가 최종 타결될 때까지 분류 작업 거부 방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2차 사회적 합의안 작성은 내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택배 노조에 소속된 기사들은 전국 택배 기사 5만 5천여 명 중 약 11%로 추산됩니다. 업계에선 이번 단체 행동으로 인한 전국적 물류 대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부 배송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1세기 들어 기후재난 급증하며 이에 따라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3,4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이 지난 20년간의 재난 인적 비용을 조사한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2000년부터 2019년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7,300여 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했는데 90.9%가 기후와 관련된 재난이었다고 합니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많은 기업들도 기후변화, 날씨를 고려한 이른바 날씨 경영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날씨 경영 이야기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날씨 경영, 약간 좀 와닿기도 하고 와닿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날씨 경영이라는 건 생산이라든가 기획 혹은 또 마케팅, 영업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다양한 분야의 날씨를 적용해서 기업의 이윤 창출 및 경영 효율 증대에 활용하는 것이죠. 예. 미국이라든가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날씨를 유가 혹은 환율 금리처럼 아주 중요한 경영 본수를 인식을 해서 적극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와서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업의 생산량과 매출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면서 날씨로 인한 산업별 리스크 형태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에 이제 있던 이런 리스크를 갖다 해지하기 위해서 날씨 경영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 기업의 공급 체인 관리 과정 또 가치 살상에서 날씨로 인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법으로 상품별 특성과 기상 요소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수요 예측
또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는 기후변화 경영도 더해서 전략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저 오늘은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해운업계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업계요? 네네. 아무래도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면 해일, 지진, 파고 이게 발생하기 때문에 날씨 경영에서 굉장히 이게 또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해운업 같은 경우는 정말 기상정보 활용도가 매우 네. 높은 그렇죠. 그런 분야죠. 주로 이제 일정 관리라든가 시설물 안전 관리 또 수요 예측 등의 정보를 활용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해운업계는 주로 이제 해외 기상업체에서 구입한 선단 관리 시스템 또 최적 항로 서비스를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기상 상황에 대응을 하는데 해운업의 첫 번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SK 해운입니다. 해상 운송이라든가 선박 관리업 또 양산 급유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해운 회사인데 이들은 이제 기상청이라든가 또 외국 기상 정보 웹사이트 및 또 민간 기상 기업들이죠. 웹 베이스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기상 정보를 제공을 받아서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서 기상 정보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 날씨 경영을 통해서 첫째, 기상 정보를 사전에 분석을 해서 항로 변경에 따른 영업 손실 비용을 절감하고요. 두 번째, 태풍의 진로에 따른 항로 수정을 통해서 선박 피해 및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고요. 세 번째, 전 세계 해상 날씨를 모니터링해서 선박이 정박 작업에 영향을 주는 위험 기상이 예상될 경우 선박 피항 등의 조치를 통한 안전성 확보 및 화물 손상 반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몬순 시즌 매 계절풍이란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최적화된 항로로 항해를 하고요. 또 선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들의 발표에 의하면 기상 정보를 활용해서 항해 시간 손실을 66%나 줄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66%지 경제적으로 이게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엄청 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런 해양정보 기상 같은 경우는 해운업 말고도요. 이제 해양공사에서도 날씨 경영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울산 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울산항을 관리 운영하는 기관인데 항만시설의 신설 개축 및 유지보수,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또 항만의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기상 정보를 이용한 항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항만 기상 지원 정보와 기상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베스 매니저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또한 울산항에 특화된 해양 기상 정보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진 업무 전문가 인력을 바탕으로 울산 항만에 특화된 민간 기상회사죠. K웨더의 정보를 활용을 해서 이출항 선박교 통관제 업무, 도선 업무 수배 및 정박선 피항 조치 등의 다양한 날씨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로 인한 성과를 보면 첫째, 항만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통한 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고요. 특히 태풍으로 인한 무사고로 재산 손실 금액이 발생되지 않았고 선박 접안 작업에서도 도선 시간 조정으로 원가 절감이 있었다고 해요. 또한 해양사고 피해 예방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도 하는데 세계 경제 포럼의 분석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약 5경 1,600조 원의 경제적 가치 창출 활동이 자연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죠. 이것은 기후변화에 따라 극심한 자연 손실이 발생한다면 인류의 경제에 엄청난 리스크를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50년간 기상재해 피해액이 62%가 2000년 이후에 발생했을 정도로 국내의 날씨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런 리스크는 태풍이나 폭풍 등 해양 쪽에서 더 강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과 관련된 업계에서는 앞으로 기후변화를 고려한 날씨 경영 이런 거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확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경영 이야기 나눠봤고요.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